네, 오늘장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정유, 조선, 신재생까지 와장창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결국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존의 금리를 인상하던 기조를 멈추진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다시 내리진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다시금 성장주가 고개를 든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카카오랑 네이버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잊혀졌었던 종목들인데 카카오는 엊그제부터 또 네이버는 어제부터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관까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다시 네이버랑 카카오 성장주 매력을 부각받는 걸 기대해도 될까요, 이사님? 네. 그동안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네이버, 카카오 주가 정말 무섭게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엔데믹이 되면서 결국 광고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 그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새롭게 커 나가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다시금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주춤하다 보니까 어떤 대안의 성격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낙폭 과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꿈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결국 이 섹터가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V자로 뻗어 나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7월 달에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성장주가 갈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이제 가장 팩트가 이제 경기 하락입니다. 네. 근데 참 유가가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전에는 유가가 이제 300불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빠지니까 또 상당히 이제 50불, 60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판단이 굉장히 혼돈의 장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유가 하락 부분은 금리 하락의 그 전초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7월 달에 과연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게 중심을 어느 쪽에 드느냐,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유가가 하락한 것이 경기 침체의 흐름도 볼 수 있겠지만 유가 하락을 하게 되면 바로 미국에서 그 연준의 금리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0.75로 생각하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빅 스텝을 걷게 된다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환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성장주도 다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카카오나 이런 전체적인 네이버 포탈 관련주들이 이제 반영이 됐지만 실은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이런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 성장주 쪽에 전체적인 반영이 되지 않고 약간은 반쪽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평가 볼 때 지수론 조정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 하락은 미국의 연준의 정책에 속도 이런 스텝에 대한 행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는 7월 달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달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다음 박지영 아나운서 오늘장 비기슈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성장주 섹터 굉장히 많고요. 성장주로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건 네이버랑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장주 훈풍 과연 어디까지 불 것이냐. 사실 게임주도 오늘 좀 눈길을 끌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산업에 투자 심리가 몰릴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정부의 우호적인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특히나 좀 두드러졌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요. 크래프톤이나 네오위즈, 컴투스,
또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고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까지 포착이 된 하루였습니다. 자, 한때 잘 나갔던 게임주인데요. 다시 부활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이사님?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에 게임주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위메이드가 P2E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주가가 10배로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 시세가 올라가야지만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 모두가 잘 알다시피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2E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다만 일단 주가가 위메이드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이미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채금리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살짝 주춤하니까 바로 이런 성장주들 섹터가 돌아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어떤 대안주의 성격으로 지금 카카오나 게임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관심을 가지고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P2E 게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규제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받는 리스크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IBK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리포트를 보면 크래프톤의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밑돌 것이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했습니다. 자, 물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 실적 시즌인 만큼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이 흐름이 끊길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당장의 손이 또 쉽게 나가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요, 매니저님. 이미 선반영이 된 걸까요? 일단 최근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반영 구도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이번에 그 2분기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좀 했는데 최근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NFT라든가 플레이 투 언에 계속적인 그 플랫폼을 갖다 형성하기 위한 그 재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또 신규 게임을 또 최근에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그 신작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그 기업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실적 부분은 벌써 그동안에 그 게임 업종들이 NC소프트나 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모두 주가가 급락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고 아까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저도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은 한 게임을 만드는데 뭐 1년, 2년 걸리면서 한 300억, 200억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되면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분기에 과연 이제 어떤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냐 볼 때 전 게임하고 일단 신작 게임하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그 NFT라든가 플레이 투 원을 갖다가 정말 접목시켜서 100개의 게임 업체를 집어넣어서 플랫폼을 만드냐. 그건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멘텀 부분은 결국 2분기에는 2분기 이후에 실적에서 3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신작 게임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수의 그 신작 게임을 그 런칭을 좀 하는 이런 현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게임 업종을 다 같이 보는 그 전략보다는 이제 이런 그 신규 게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런 그 현재 NFT라든가 이런 거 블록체인 하야된 게임 그 어떤 그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그 역량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보다. 어쨌든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많이 낙폭이 있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때는 과거와 같이 동반 상승보다는 선별적인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실적과 아까 약간은 대형 게임주들 이런 업종들을 이제 조금씩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뭐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아까 넌지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저는 이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를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주만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든다면 NFT, 플레이트원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뭐 NC소프트도 많이 빠졌지만 거기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또 2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 부분이 서서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 또 과거에 그 대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위메이드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메이드 맥스하고 최근 이제 가장 먼저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블록체인화 시켜서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불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규제 가능성을 과거보다 이제 많이 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 블록체인에 이렇게 연결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을 약간 지금 시장은 조정받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본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우리 또 황대현 전문가님은 또 이런 토픽을 주셨지만. 네, 근데 중요한 게 위메이드도 또 어떻게 보면 중국도 파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봤을 때 과연 게임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임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개별 이슈, 즉 그 게임 회사가 만드는 각각의 게임이 당연히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인 시장 자체가 일단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 본다라면은 개별 이슈인 게임 자체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이 좋아져야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야만 좀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영 씨가 갑자기 왔네요. 제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뭐 게임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성장주 하면은 단연 게임주도 있겠지만 또 제약바이오 이슈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또 체크를 해봐서 오늘 장에서는 좀 짧게 보고 싶은데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 또 제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희망의 불씨를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상승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총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 모두가 다 팔아 제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팔고서 오히려 다 빈집이다. 이제는 사는 사람만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수와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기술적 봤을 때는 이격도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돌아가려면 이만 남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펀더멘탈 섹터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은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임상이 전면 올 스탑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풀어지면서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문제는 임상이 재개가 되면서 그동안 했었던 임상, 2상이나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실패가 돼서 스탑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인을 무조건 해야만 되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는 순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싼 값에라도 글로벌 빅파마 쪽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즉 사실 말해서 빅파마들은 돈이 많고 그리고 중소형 순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부터 생각보다 우리나라 바이오텍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금리라서 바이오가 올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보신다면은 올 하반기 이 바이오 섹터 쪽에서 조금 재미를 보지 않을까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분기는 제약바이오 쪽을 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이슈를 더하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가다! 자, 일단 시작 전에 저희가 또 이벤트가 있죠? 네.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모습을 지금 찍어가지고, 네, 자막 나갑니다. 샵 2034로 응원 메시지랑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앰플,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랑 끝까지 확인하셨는지 지켜볼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자, 첫 번째 이슈 뭔지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유가 65달러까지 폭락 전망,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오늘 사실 100달러, 100불 선이 깨진 건데 벌써 65불까지 내려간다라는 전망이 그까지 빠질까요? 기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30불 간다, 그렇지, 150불 간다, 150불까지. 예,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런데 불과 한 1, 2주 만에 100불이 깨지면서 65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방팔방으로 알아봤는데 물론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하는 쪽은 없었고요. 루머로는 사우디가 이게 가지고 있는 재고, 유류 재고분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라는 루머가 미국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루머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원자재 시장 쪽으로 글로벌 투기 수요가 몰려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곡물 가격 보시면 곡물 가격 차트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곡물가가 부족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기 수요가 몰려갔다가 바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텼던 게 유가이고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버텼던 건데 이것마저도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 밀려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방으로 보세요. 아니죠. 원래는 장기적 유가는 상방입니다. 아, 그래요? 상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가 다 재개가 되고 네. 정상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수급적으로 꼬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당연히 뭐 올랐다 내렸다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일단 투기적 수요에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65불까지 간다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네.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듣던 중 다행인데요. 근데 하나 전 또 좀 걸리는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이었나요? 뭐 시추 자체를 이제 허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공교롭게도 겹치면서 유가가 또 더 빠진 거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사님께서는 하방이다, 뭐 상방이다 이런 얘기 없이 일단 당분간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셨는데 매니저님도 역시 비슷한 뷰세요? 예, 저도 당분간은 이제 그 혼동의 그 어떤 유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동. 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반영이 되는데 아까도 이제 리포트 부분을 볼 때 한쪽은 30불인데 얼마 전까지 300불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날 경우 또 하나는 경기가 하락할 경우 이런 거 두 가지 측면들의 그 밴드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이제 투자 이런 그 전체적인 유가 그 시장 심리가 좀 얼어 있다는 부분을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도가 이제 상당히 유가를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렇게 그 큰 편차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던 빅 스텝을 가던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것은 바로 슈퍼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네. 가장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유가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 이제 소비심리 지표, CPI 지표라든가 PCE 지표라든가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뭐 전쟁이라는 그 이런 흐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유가를 잡는 게 가장 목적이다. 오죽해서는 사우디에 바이든이 가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볼 때는 세계의 이제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어떤 형태로든 유가가 올라간다면 전쟁을 빼면은 이렇게 그 푸시를 좀 주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유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이제 상품들이 그 우크라이나 그 악재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던 게 3월 달입니다. 지금 금도 그렇고요. 아연, 고려, 아연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고점을 하면서 거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서 네.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제가 이제 주봉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네. 요번에 이제 이게 WTI거든요. 근데 이제 20주 이평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물론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만일 러시아에서 어떤 그 얘기가 나온다면 유가가 반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버블이 좀 많이 이제 투기가 좀 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세계 경제도 안 좋은데 유가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버블 부분에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 정책이라면 100불을 기준에서 오르면 또 푸시하고 네.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저도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세계 경제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유가가 지금 100불을 깨고 이제 65불 내려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유가가 한 80불 근처만 있다면요. 사실은 그래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님, 만약에 80불 위로 계속 이제 고유가로 간다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쪽이나 태양광 뭐 수력은 안 될 것 같고 그 섹터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유가가 밀리면서 상반기에 주도 sek터였었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네. 뭐 SOE 같은 정유주들 좀 더 나아가서 방산주까지도 같이 네. 맞았어요. 한꺼번에 밀려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이들 섹터가 끝났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깨닫는 것이 있죠. 바로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전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티에는 잠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지언정 결국 그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는 전혀 훼손된 것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LNG 관련주로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정말 엄청나게 밀렸는데 현대미포조선 LNG와 관련해서 실적도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LNG 관련된 터미널을 한번 짓게 되면은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이 스탑한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 하나 OCI도 마찬가지죠. OCI 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90% 이상을 잡고 있지만 어떤 태양광 시장의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 퍼사짜리 OCI가 여기서 단순히 유가 밀렸다라고 해서 오늘 밀렸다? 글쎄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섹터가 밀렸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의 어떤 센티가 심리죠.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렇게 밀렸던 것은 심리가 조금만 개선이 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LNG 관련해서 조선 그리고 신재생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맞으니까 좀 보유자께서는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신규 매수도 오히려 유효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가 빠지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목들은 이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요, 매니저님? 저도 일단 뭐 오늘 유가가 빠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장 그 혜택을 본 게 이제 사우디 쪽이고요. 또 이제 정유 업종들이 이제 그 정제 마진의 그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전쟁의 가장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어떤 정보는 이거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그 수익 난 거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수 수익이라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포지션을 뒀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거 정부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유가라는 부분에 의해서 과거같이 이제 이게 이번에 급등을 할 때 정상적인 수요랑은 몰라도
바로 전쟁이라는 그 심리 부분에 의해서 그 유가가 오르고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정제 마진이 이렇게 꾸준하게 또 일어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등락을 합니다. 대개 이제 3개월 정도 들어오면은 또 가격이 틀려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가 하락 영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게끔 움직인다 그러면 앞으로 100불, 150불, 200불 가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현재 정유업종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요새 경기 관련주는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늘도 보면은 그 시장에서 특히 조선업종이라든가 철강업종 또는 이제 건설이든가 이런 거 경기 관련주가 경기가 안 좋다니까 빠집니다. 그러면 정유업종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그 하나의 섹터 부분에 그 현재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하락에서 이제 반등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볼 때는 유가와 연동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이런 섹터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는 좀 잡힌 것 같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도 어쨌든 속도를 좀 조절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때 유심히 봐야 될 뭐 섹터나 이런 곳이 있을까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이 더 속도가 약간이라도 더 주춤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7월 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그것이 단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FOMC가 9월 말입니다. 즉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달 동안 정책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때가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아마 저는 이미 금리 인상을 이미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마 좀 저금리 그리고 금리가 주춤하는 데 수혜주인 성장주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바이오 섹터가 저는 좀 더 수혜를 잇고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즉 라이센스인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일일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요. 네. 진단키트 발로 뭔가 매기가 쏠리긴 했지만 네. 시장은 그 부분을 아직 보고는 있지만 무서워요. 사실 증권사에서는요. 네. 빅파마들 말씀해 주셨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시장 플레이어들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를 더하다. 두 번째 또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또 이슈가요. 가격 전가력이 뭐라고? 음식료, 엔터, 제약주만 오른다라는 주제로 또 얘기해 보겠는데요. 사실 또 필수 또 소비재 쪽으로 지금 투자금이 막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침체가 또 우려되다 보니까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쪽이 그래도 가격 방어도 할 수 있고 그쪽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격 전가력이라는 게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갖다가 소비자 판가에다가 전이를 쉽게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타이어 가격도 오르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뭐 사방에서 안 오를 것이 없는데 내 월급 빼곤 다 올라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는 음식료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네,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고 오리온도. 농심, 오리온, 네. CJ 제일제당 네.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가격을 전가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원자재 가격, 특히나 곡물가, 밀가격, 옥수수 가격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올려놓은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스프레드를 누가 먹죠? 바로 회사들이 먹죠. 회사들이 하겠죠. 이것은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농심, CJ 제장 이런 섹터들이 뭐 크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사님은 또 식품주 쪽을 좀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전문가님, 저 엔터주 지금 콘서트 이제 한다고 난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나 아니면 제약주 뭐 그쪽은 어떨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엔터주 하면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제 해제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수혜주다 이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또한 이것도 경기 관련 부분이 하나 좀 그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그동안 이제 낙폭이 가대되면서 최근 뭐 하이브도 이제 BTS의 그런 그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엔터주를 볼 때 가장 이제 제가 보는 건 물론 이제 아티스트도 있지만은 그 넷플릭스를 보면 OTT 관련주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넷플릭스가 요번에 상당히 스트리밍의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2분기에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OTT 관련 부분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 경쟁 심화 부분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과거보다는 이렇게 그 보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뭐 엔터 업종에서 뭐 굳이 그래서 또 이런 그 전체적으로 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 야외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동안에도 엔터주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지금은 이렇게 쫓아가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굳이 본다면 제가 볼 때 낙폭과대가 하나의 메리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SM 같은 종목군들이 그동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노이즈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SM이 최근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크리나 부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전부 다 과거 이제 그 탑픽주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금씩 낙폭과대에서 이제 자회사 그 어떤 그 기대가 이제 그 비욘드 그 라이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 또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탑픽주를 좀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M 쪽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BTS가 있는 하이브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우리 아미들이 끌어올려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또 좋게 보는 엔터주 어떤 주가 있을까요? 저는 JYP 엔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SM도 좋고요. 근데 이 SM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수만 그 최대 주주 그분께서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한 해 만에 정말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뭐 사회 이사로 들어서 감사도 선임을 하고 여러 가지 좀 회사를 탈바꿈 시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노이즈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환율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율이냐, 바로 엔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20년 이후로 의도적인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자국 내 어떤 국민들이 좀 고통을 호소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엔저 정책을 일본 중앙은행이 더 이상 펼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엔화 수익이 절대적인 어떤 JYP 엔터의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어떤 수익을 그리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JYP 엔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탑픽까지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사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